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석. 네, 그런 말이 있더군요. 좋은 스승은 학생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고 제시해주는 스승이 제일 좋은 스승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어떤 답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의 본질은, 그래요.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본질,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으로서의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좋은 역사 강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 역사의 어떤 그 시험지를 풀기 위한 어떤 그 스킬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하고 사회 파트는요, 늘 얘기했지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조선 전기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가 있다면 조선 후기 파트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입니다. 이 토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전근대 시대에는 그 대가를 뭘로 받았다? 토지를 받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지 제도 이 파트의 의미는 전근대 공무원들은 어떻게 돈을 받았을까요? 공무원 월급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쯤에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왕, 고대 통일신라 신문왕 때는 뭐 관료전과 노급이 있었고 고려 시대는 전식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조선은 이제 과전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려 말 공양왕 때 시작이 되었었죠.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된 게 과전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위화도회군 과전법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 과전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직과 현직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요, 분명히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제도가 여기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 과전법에. 이게 뭐냐면, 수신전, 내가 이제 관리인데 내가 죽었어. 그럼 우리 부인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지킨다 이거죠.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받았던 이 과전을 부인한테 주는 거지. 그럼 그 부인이 계속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거지. 이러면 일종의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부인한테. 또 휴량전은 뭐냐면 내가 죽었어. 그럼 우리 자식들이 또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내 과전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으면 국가에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식들과 부인들한테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습이 되어버리니,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새로운 관리들은 들어올 텐데 점점 이런 식이 되면 당연히 토지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배웠어요, 우리 아빠. 세조 때 직전법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직전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현직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료와 휴량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만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이죠. 토지를 받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직전법. 이제 성종 때 오면 이게 관수, 관급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관리야. 내가 퇴직하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더 많이 뜯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농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농민들로부터 받아야 될 세금을 국가가 대신 받는 거예요. 딱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받고 그것을 관리인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수관급제라는 거예요. 관이 받아서 관이 지급한다 라는 건데, 이게 성령 때 시행된 거거든요. 근데 복잡해요, 이게. 좀 복잡해서 나중에 아예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 이게 관수관급은 직전법에 변형된 양식이잖아요. 아예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명종 때. 그러면서 녹봉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리에게 주는 수조권 제도는 이제 소멸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뭐 관료전, 노급, 전식과, 과전법, 직전법의 역사가 명종 때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녹봉 체제. 사실 지금 이제 공무원도 받는 게 돈이잖아요. 월급, 현금 받잖아요. 이 당시도 이게 거의 현물, 돈,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명종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제 공무원들이 토지를 받는 일은 이제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명종 때부터 나오게 되는 모습들. 요게 이제 토지 제도의 어떤 그 하나의 역사. 여기서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했다. 요게 이제 세조의 어떤 치적으로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요. 조세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이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자, 과전법에 들어갑니다. 이거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월급에 대한 원칙들도 들어가 있고 백성들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들에 대한 원칙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법칙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과전법,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10분의 1세, 대략적으로 10분의 1세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산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내는 건 이제 맥시멈이 30도까지, 1결당 30도까지 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세종 때가 되면 이게 공법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 공법이 뭐냐면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세종은요, 이 공법은 세금을 거두는 기준을 좀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를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고 그 해의 풍용에 따라서 또 9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요? 6, 9, 54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분화시켜가지고 좀 더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겠다라고 하는 방식에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과전법에서 공법으로 넘어오면서 세금을 거두는 양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맥시멈이 30도라고 그랬잖아요. 공법에서는 20도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금 양이 그럼 줄어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생산력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의 총량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과전법에서 공법, 세종 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 실시되었다. 요거 세종의 지적으로 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복잡해서 16세기 오면서요. 그냥 최저세율, 관행적으로 최저세율로 가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끝!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겁니다. 자, 경제에서는요, 뭐 기본적으로 조선은 농업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농 억상 정책,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갔더라. 지금 보시니까 여러분들 요 지대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대는 그러니까 조세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조세는 이제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지대는 뭐냐면 땅이 없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토지가 있는 지주들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걸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대. 지대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2분의 1 타조법입니다. 타작한 다음,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0가만 생산했어. 그러면 반만 나누는 거예요. 50가만 지주 거, 50가만 내 거. 이런 식으로 타조법, 병작 반수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로 지금 했다. 그러니까 지대는 어떻게 보면 세금은 아니죠. 지대는 지주에게 내는 땅을 빌린 대가를 내는 것입니다. 조세라고 하는 게 세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납가 여기 있습니다. 공납은요, 다 배운 거야.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집집마다 내는 특산물. 그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군대를 간다거나 또는 요역은 뭐냐면 뭐 성쌓기,
뭐 이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국가 일 있잖아요. 거기에 제공한 게 요역인데 이게 한 전쟁이 없어요. 조선 초기 1492년 조선이 건국되고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질 때까지 큰 전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갔는데 노동일을 괜히 그냥 저 벽돌 쌓기, 길 닦기 뭐 이런 데 동원되는 거야. 전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면서 어떻게든 군대를 빠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16세기 오면 여러분들 특히 공납이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공납에서 그 제주도의 그 특산물이 뭐냐면 귤이야. 그럼 귤이 너무 귀해. 그럼 그 귤이 요만큼 콩으로 열릴 때 이걸 다 세요. 근데 제주도는 비도 많고 바람도 많잖아. 떨어질 수 있잖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너무 힘들어. 이거 힘든 걸 대행해 주는 사람이 등장해. 방납, 막을 방자, 공납을 내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들. 이걸 방납업자라 그래. 근데 이 방납업자가 그 사또랑 결탁을 하면서 커미션을 매기는 거야. 내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또는 검사라고 이거는 농민들 이거는 이게 나빠 안 받아. 이건 나빠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방납업자와 그 사또 간의 어떤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는 배경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가도록 하는 대립. 또는 방군수포, 군대를 빼주는 것이요. 포를 내면 군대를 빼주는 거. 여기에 이제 또 사또의 또 농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6세기 되면서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도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명종 때 임꺽정. 네,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명종 때 여러분들 직전법 체제가 완전히 소멸되잖아요. 또 임꺽정, 또 여기 명종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체제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체제입니다. 사회체제. 자, 조선의 신문제도 한번 볼게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양인이라고 하면 경국대전에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반, 중인, 상민 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시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시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양반,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중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제 양천제라 그래요. 양천제. 이렇게 요들과 이렇게 양천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반상제, 양반이 이제 특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분화되는 거예요.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반에는요 문관과 무관이 들어가고요, 중인에는 하급관리와 설이 들어가는 모습들. 상민에는요 신량, 역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한 이런 사람들도 여기 상민에 들어갑니다. 봉수, 봉화 올리는 사람들 또는 뭐 노 젓는 사람들 이래서 힘들어. 그래서 신량, 역천에 해당하는 사람들. 천민은요 역시 고려시대 마찬가지로 천민이 노비가 다수입니다. 네. 그리고 백정도 여기 들어간다. 고려의 백정은 신분이 상민, 양민에 들어갔죠. 하지만 조선의 백정은 이렇게 천민에 들어간다.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을 보니까요. 대명률, 경국대전. 네. 경국대전이 드디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관찰사와 수령은요. 사법행정, 군사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기능이 2차 갑오개혁 때 재판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법 기능이 떨어져 나간다.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구조를 보면요. 구율제도로서는요. 의창. 자, 이 의창이라는 거, 그 역사를 보면은 고구려 을파소에 의해서 그 고국 천황 때죠. 그때 이제 진대법 시행돼가지고 고려 태조 왕건 때 흑창, 그리고 성종 때 의창, 그리고 저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상평창, 그리고 이 구황찰요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배고플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적은 그런 책들. 이것도 이제 명종 때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로 보면 동서대비원, 혜민국, 재생원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요. 동서활인서 이런 유랑민들도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관리하는 유랑민 관리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좀 안정화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통제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뭐냐면 국가적인 통제, 호패, 태종 때죠. 오가작통. 어떤 사족들은 또 향약이라는 걸 통해서 농민들을 통제하는 국가의 통제 방식, 사족들의 통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니까 통제 방식을 한번 좀 더 보자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 중앙에서는요, 관찰사가 수령을 지금 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임기상피제에 의해서. 중앙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리는 또 이제 그 수령을 또 이제 보좌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에서 파견되는 수령들이 다스리는 곳이 이제 면리, 요렇게 동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족들은 여러분들 지금 또 한 번 설명한 거예요. 유향소, 향약, 서원. 유향소의 그 관리하는, 유향소를 움직이는 사람을 좌수와 별감이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좌수와 별감. 향약은 약정. 요런 사람들이 요걸 또 관리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 유향소는 향촌에 있는 곳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 리스트, 이 사람들 진짜 그 마을의 사족들, 양반들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 향약과 서원. 서원은 이제 임재 양성을 하고 제사를 기르는 그런 기구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집을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만드는 오가작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향도는 옛날에는 이제 고려시대는 이제 그 불교 조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같이 그 자치 조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더라. 둘의 농사를 지으니까요. 이런 모습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사회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경제와 사회 파트는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연동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